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전합니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여야 지도자,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희망의 5월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열린다며 광주의 진실 그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백신 수화풀을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공급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프레스룸 큐시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5.18 전야제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재창한 국민의힘 의원들. 과거 보수정당 인사들의 광주 방문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정리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의 변호인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오늘도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LH 본사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놓고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된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왜 이런 발언을 한 걸까요? 잠시 후 알아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피의자의 영장 실질 심사 당시 모습부터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살해하신 후에 시신 훼손 그리고 시신 유기까지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살해되신 분한테 미안하시지 않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은폐 시도를 계속 하셨는데 정말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방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한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바로 35세 허민우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허민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피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신상을 공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흉악범 등에 대해서 이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 신상 공개위에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범행 수법이 일단 잔인하고요. 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된 데다가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인권 침해보다는 이 신상을 공개하는 인권 침해보다는 이거를 대중한테 알리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라고 판단해서 이 허민우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민우가 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범행 수법 자체가 좀 잔인해서 전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은 전과가 있는 조직폭력배였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직폭력배 소속이었어요? 네, 사실 이 집행유예가 나오긴 했었지만 작년에 이미 폭행 등의 혐의로 이 집행유예 이 선고를 받았었고 네. 2023년 2월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보호관찰이라는 게 원래는 직접 만나서 보호관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작년 11월까지는 만나서 이렇게 지도를 받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자꾸 확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11월 말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부터는 직접 대면이 아니라 전화로 이 지도를 받게 됐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관찰에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혹시 보호관찰이 제대로 이행이 된 게 맞는 건지, 혹시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자, 그리고요, 애초에 이 피해자가 이제 112 상황실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묵살을 해서 부실 대처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앞서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그 숨진 피해자가 직접 112로 전화를 했었었는데 나 지금 술값 못 냈다. 지금 신랑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에서 이 경찰이 긴급한 상황으로 보지 않아서 일선 경찰한테 이 출동하란 지령을 내리지 않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그 이후에 더 추가로 알려졌었던 게 이 숨진 피해자가 전화를 끊으면서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신고를 취소하는 걸로 알아들었었다라는 이 경찰 쪽의 내용이 더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이 숨진 피해자 어쨌거나 이 신고 전화가 끝난 직후에 저 허민우에 의해서 숨지게 되는 일이 결국 발생을 합니다. 때문에 경찰은 이 신고 접수한 내용, 이 모든 게 녹취가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신고 접수한 내용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도 모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부실 대처 미흡 논란에 보호 관찰자 관리 미흡에 여러 가지가 지금 도마에 계속 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후 결과적인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보건찰 법무부의 소관이고요. 네. 경찰력 초동 출동 역시 현장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의 판단만으로 이게 과연 매듭이 지어졌을 문제인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황에는 반드시 경찰을 파견을 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럴 때마다 경찰이나 아니면 법무부 담당 쪽에서는 아마 일손 부족 이런 얘기를 아마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점도 아마 인정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그런 식의 변명은 사실 사후의 압박문밖에 안 되는 거니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현장에 경찰을 파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그 즉시 판단보다는 조금 더 촘촘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이런 사고를 다시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보호관찰자 관리 문제도 또 다시 한번 또 짚어보는 계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보호관찰 역시 아마 담당관이 많은 사람을 맡다 보니까 일손이 부족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아마 또 그런 해명을 한 걸로 봤고요. 전화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여기 조직폭력배 연루가 됐지만 조직폭력 사건에 연루가 됐지만 집행유예였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슨한 보호관찰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폭력범 전자발찌 이후에 사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 담당관이 여러 사람을 맡다 보면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넓어지는 거고 허점도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제 빈틈이 생기는 건데 이거 역시도 만약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다시 막을 수 있다면 인력을 늘려야겠죠. 그거 역시도 좀 촘촘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고서 키워드는 예배 도중 와르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예배 도중에 관람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서 1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한 건지 관련 리포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앞뒤로 몸을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들. 큰 소리와 함께 관람석 위쪽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아래쪽에 서 있던 사람들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차례차례 쓰러집니다. 이스라엘 서안지구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관람석이 무너져 12살 소년 등 2명이 숨지고 160명 넘게 다쳤습니다. רב שנפגעים שטופלו ופונו על ידי צוותי מגן דוד אדום אל בתי החולים השונים. הפצועים סבלו 사고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 610명의 신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난 회당이 아직 완공되지 않고 공사 중이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지자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당에서는 행사를 강행했고 경찰도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지난달에도 유대교 성지 순례 행사 중 압사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이동석 기자. 그러니까 이 공사도 안 끝난 곳에서 예배 보다가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해당 사고가 발생한 곳, 바로 완공되지 않은 건물에서 예배가 진행됐다는 점입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이렇게 대형 참사가 발생한 건데요. 사고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인 오순절을 맞아요. 약 650명의 신자가 저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안전 문제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음에도 예배가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자치단체 측은 경찰이 행사 진행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경찰 측이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양측의 공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0대 소년 등 2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60여 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고였던 만큼 아쉬움이 그대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스라엘에서 최근에 이 종교 행사 도중에 사고 난 일 또 있지 않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코로나19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형 사고는 좀처럼 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로 무려 45명이 압살을 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9일에 열린 유대교 전통 축제 현장은 백신 보급 이후에 열린 첫 대형 종교 행사로 약 3만 명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수만 명의 인파가 동시에 춤을 추면서 뛰는 모습이 현재 방송을 통해 방영이 됐습니다. 네. 결국 수십여 명의 참석자가 미끄러지면서요. 도미노 효과로 압살을 피하지 못하는 아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정말 이게 참사 수준인데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거 비슷한 일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 5월이었습니다. 중국 장저우의 한 극장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수십여 명의 어린이들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아이들 수십 명이 그 자리에 추락해버리는데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10여 명이 큰 부상을 당했는데요. 정말 아쉬웠던 거는 저 사건 사고 현장이 바로 어린이 경연대회 도중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부모님이 함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모들의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는 전언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요.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어쨌든 이 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대화방 같네요. 그러면서 이 키워드가 개꿀 직원의 최후라고 돼 있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 개꿀 직원의 최후는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이 LH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 3월 8일 익명 오픈 채팅방에서 한 직원이 LH 건물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이 사진을 촬영해서 올리면서 28층이라서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이다라고 올린 내용, 이렇게 조롱을 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굉장히 큰 공분을 샀었습니다. 아, 그 일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직원 결국 해임 조치될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 LH 감사실은 이 행위가 취업규칙 제3조 신의 성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공사의 사회적인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 해임 여부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걸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채팅방에 글 올린 직원을 적발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직원은 본인이 한 일을 시인을 해요?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는요, 이 LH 감사실이 해당 발언을 한 직원이 자진 신고해라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직원은 이 권고를 묵살했습니다. 예, 말하지 않은 거죠. 심지어는 감사 과정에서도요, 자신이 해당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허위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또 대화방 내역을 지우고 SNS 어플리케이션을까지 삭제하는 등 이 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결국엔 행각이 밝혀졌고요. 그 이후에는 이 직원이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전히 높이가 높아서 안 들렸고 저층에 계신 사람들이 불편하겠다는 생각에 관련 글을 게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명을 내놓은 건데요. 결국에는 LH 감사실에서 이런 변명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하나 더 생각나요. 왜
꼬우면은 LH로 이직하든가 이런 글을 올려서 또 공분산들도 있었잖아요. 네. 이 직원은 어떻게 됐어요? 적발이 됐어요? 네, 그 직원은 아직 적발이 안 됐습니다. 아. 그 발언 역시 굉장히 큰 공분을 샀었는데 그렇죠. 특히 저 발언이 올라온 그 게시판이 LH 직원이라는 걸 인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하지만 해당 누리꾼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경찰은 이 해당 익명 게시판에 한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요. 이게 글로벌 회사인데 이 미국 본사에 정보를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이 LH 측은 해당 글 게시자의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 내부 규정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징계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LH 측이 이 신분이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게 징계로만 그칠 게 아니라요. 이전에도 누차 지적이 됐었죠. LH 내부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18 맞은 광주, 여야 통합의 주먹밥. 자, 제 뒤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광주 주먹밥이라는 글씨가 있고요. 여야 원내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광주의 한 식당에서 주먹밥을 함께 나눠 먹는 모습입니다. 주먹밥은 8.15를 상징하는 음식이죠. 더불어서 5.18을 상징하는 음식이죠. 그러면서 연대와 나눔의 상징으로도 통합니다. 이전 5.18 때하고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은 지금 도로영남당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호남 구애 전략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이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 5.18에서 국민의힘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이 재창 거부한 거 그리고 막 항의 세례 받고 이런 거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항의 세례 상당했는데요. 먼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과거 광주를 방문했던 모습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빼줄게 해줄게. 뒤로 가서 찍으라고. 뒤로 가서. 네, 김무성 전 대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모습을 보셨는데요. 이처럼 입을 열고 있습니다. 최경환 전 총리 권한대행 기억나시나요? 네네네. 재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정부 차원에서 재창을 공식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광주행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황 전 대표는 총리 재직 당시에는요. 입을 다물다가 어찌된 일인지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는 재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죠. 2016년 국무총리 당시에는 입을 닫았다가 2019년 자유한국당 대표 때는 또 이제 부르는 모습.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의 달라진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황교안은 당장 물러가라! 민족 반역자! 황교안은 즉각 사죄하라! 민족 반역 집단! 자유한국당은 즉각 해체하라! 네, 황교안 전 대표의 달라진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도 저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네. 황 전 대표의 광주행 그야말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었는데요. 네. 결국 임을 위한 행진곡 이렇게 재창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국민의힘이 최근에 이제 달라졌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김종인 효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바로 이 사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 모습입니다. 무릎 사과로도 알려진 이 사진, 바로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때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최근 취임한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초선 의원들까지 나서 현재 광주 방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보수정당 수석 의원 최초로 성일종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추모제에 참석했습니다. 공식 초청 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날 열린 추모제에 참석을 한 건데요.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제의 모습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분이 정말 힘차게 설득해가면서 그 색깔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또 여기 오신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5.18 유족분들이 공식적으로 저희를 초청을 처음으로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우선 감회가 새롭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도 오래 기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국민들 잘 섬기고 또 광주 또 우리 호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겸손하게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유족들은 이들을 두 팔 벌려서 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과 5.18 민주화운동 사이에서 있었던 두꺼운 벽이 이제서야 허물어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의힘이 오늘 이제 원내대표도 뭐 행사 참석자 내려갔고 보니까 일전에 이제 초선 의원들도 뭐 묘비를 닦고 뭐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지도부 초선 의원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호남에 구애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바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저에게 한 말인데요. 내년 3월이면 곧 대선이기 때문에 호남 표신을 잡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호남 민심은 바꿀 수 없다는 틀에서 벗어나서요.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나가자는 건데요.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행보가 호남 민심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언제쯤이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이 정치권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국민의힘 지금 이런 행보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비난 시위를 했다라고 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이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 이 학생들이 국민의힘 부산시당 그리고 광주시당 앞에서 바로 어제 당을 해체해라라고 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모습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그만하시고 내려가세요. 대학생들이 이렇게까지 고생에 투쟁하고 있는 데에는 국민의힘 당의 잘못이 전적으로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렇게 많은 경찰들로 학생들을 위협하고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막말하고 외면하고 국민들의 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학생 지금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경찰들은 대학생을 이끌면서 2차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확인을 하셨나요? 그 앞에 플래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네. 5.18 학살 후예인 국민의힘은 해체하라라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네, 이 과정, 이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랑 충돌해서 보신 것처럼 이 경찰에 이 상당수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뭐예요?
네, 사실 이렇게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뭐 5.18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 모든 게 정치적인 쇼다라는 건데요. 이 뭐 과거라고 해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19년에 이 국민의힘의 전신이었었죠.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5.18이랑 관련해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당 차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거 결국 쇼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당시에 대체 무슨 부적절한 말을 했길래 그런 건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는 정말 이 5.18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우파가 결코 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5.18 유공자라고 얘기하는 5,700여 명 중에 그 사진이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들어보시면 옛날에는 5.18을 폭동이라고 했었다라는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은 아니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당에서 당시에 있었던 조치가 당원권 정지 혹은 경고 당시에 상당히 가벼운 처분이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제명하지 않고 5.18 민주화 묘지 참배한다고 해서 바뀔 게 무엇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이동석 기자 백브리핑 통해서 이 국민의힘의 달라진 호남 민심도 얘기를 들어봤고 지금 김은미 기자 얘기를 통해서 여전히 이런 비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국민의힘의 최근의 이 호남 달래기, 호남에 대한 구애 혹시 대선을 앞둔 반짝 행보는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망언을 했다고 한 전직 새 의원 얘기 중에는 폭동이라는 표현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렇게 매도를 했었죠. 그러나 국가에서 나서서 사과를 하고 공권력이 저지른 민간인에 대한, 국민에 대한 뭐 살인까지도 사람이 죽는 것까지도 있었던 그런 만행인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든 또는 누구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라 이전에 진정성이라는 게 과연 왜 이 사과를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시에 누가 됐든지 간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국가 권력의 상징인 군인들이 가서 민간인에게 총질을 가하고 또 칼질 뭐 이런 하여튼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자행되고 결국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은 역사적으로 실체가 어찌됐든 규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이 벌어지게 되기까지의 그 국가 권력의 결정의 정점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거에서부터 사실 누구에게 책임이 계속 이어지느냐. 바로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저런 사과가 그런 역사에 대한 사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이면 그건 뭐 얼마든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게 내년 치러야 되는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사과다라고 한다면 그래 아까 대학생들의 반발 같은 것도 사실 그래서 나온 걸 수 있는 거죠. 전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사과 그리고 무릎 꿇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역사와 피해자에 대한 무릎 꿇기와 사과 전 거기서 그냥 그쳤으면 좋겠다. 그게 꼭 대선을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에 나오면 국민의힘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니까 우리도 자격이 있다. 글쎄요. 거듭 말씀드린다면 사과와 무릎 꿇기는 그냥 거기서만 그치고 대선까지는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진정성을 항상 계속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 기자, 오늘 오전에 이제 5.18 기념식이 열렸는데 여기에 대권 주자들 총출동했죠? 네, 맞습니다. 여권 대권 주자들, 특히 이 광주에서의 민심을 얻어야 이 여권의 대권 후보로 이 발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모두 이 광주로 몰려갔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식을 참석하는 대신 이 개별적으로 추모에 동참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후 광주에서 5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진행하고요. 5.18 묘역을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도 이 광주 전남 지역 대학생들 그리고 이 제한 미얀마인들과 함께 묘역을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오늘 광주에서의 기념식 참석은 못했지만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요. 서울에요? 이후에 1박 2일 일정으로 이 전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은미 기자, 지금 윤지영 기자가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가 아니고 서울 서대문형무소를 차렸다고 하는데 여기는 왜 이유가 뭐예요? 네,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서울에 있던 다른 사람들 다 광주 내려가는 판에 오히려 내동 광주에 있다가 5.18 당일 이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 5.18 추모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내동 광주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13일에 호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4, 15, 16, 3일 동안 계속 이 호남 여기 이 5.18 민주화 묘지에 가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묘비를 닦는 봉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정작 당일은 오늘은 올라오고 내일부터는 또 다시 이제 호남으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지영 기자, 지금 이낙연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어제 지하철 탔다는 얘기가 꽤 화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전에 다른 지하철을 탄 게 아니고 김포 도시철도를 이용을 했습니다. 골드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지하철 말이군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 현장 목소리 저희가 담아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에서 내릴 부분은 굉장히 이거는 예정이랑 다른 부분 좀 넘어지시고 또 한번 노력하신 걸로 정부가 약속했던 것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GTX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시면 열차 안에서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지옥철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이 전 대표 어제 출근길을 경험을 한 겁니다. 또 더군다나 출근길에 갔어요? 네, 김포 시민분들 매일 아침에 저런 고생길에 오르시게 될 것 같은데 이 오전 7시 15분에 장기역에서 김포 도시철도를 타서요. 풍무역을 거쳐서 이 김포공항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을 해서 여의도로 향하는 이 출근길 체험을 해본 겁니다. 특히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말씀하신 김포 골든라인의 경우에는 2량짜리 꼬마 열차거든요. 그래서 혼잡률이 30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지옥철이라고 불리는데 이 김포 시민들은 김포에서 서울을 잇는 GTX D노선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 국토부에서는 해당 노선을 서울이 아닌 김포에서 부천까지만 축소해서 연결을 하면서 김부선이다라는 조롱과 반발까지 지금 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직접 출퇴근 시간에 이 지옥철을 경험을 해봐라라고 해서 이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김포 골드라인 릴레이 챌린지입니다. 이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지목을 받아서 지금 체험길에 나선 겁니다. 이 전 대표 이 지옥철을 경험한 뒤에요. 즉석에서 노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는데 이 GTX D노선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민연대는요. 다음 주자로 이재명 지사와 오세훈 시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지목하면서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 의원님, 지금 모든 시선, 관심이 광주로 가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서울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어제는 또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다른 행보를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낙연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진정성이 중요하다. 다른 주자들과 뭐 경쟁하듯이 막 참석하고 행사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별화 전략인가요?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성품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 인정받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이른바 진지한 모드 속에서 그런 얘기를 내놓은 것 아닌가 싶고
그런 하나의 행보로 이제 그동안에 13일부터 나흘간 매일 1시간 이상 그 5.18 국립묘지 가가지고 그 묘비 닫기 행사를 쭉 했지 않습니까? 네. 하면서 시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했고 다시 또 이제 전남에 내려가서 쭉 밑바닥을 훑겠다라는 것인데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어쨌든 그런 진정성이 이제 호남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게 되면 다시 호남에서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를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호남, 전남, 전북, 광주를 중심으로 동선을 짜고 있는 것이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단 호남에서의 대표주자 자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또 목표 하에서 역시 호남 일정을 짜고 있고 뭐 이재명 지사는 이제 거기서 굳히기를 하면 확실하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 대선 주자 3인의 셈법이 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복잡하게 지금 굴러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 5.18 관련해서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이제 5.18 하루 앞두고 입장문을 냈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권의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견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해요?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었죠. 윤석열 전 총장 5.18 정신을 선택적으로 쓰고 이제 던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전 총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시해한 검찰과 언론 그리고 민주투사를 탄압하던 검찰이랑 언론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죄하고 반성을 했느냐.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전 대표. 네, 메시지가 너무 단순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정을 소탕하듯 한 거는 그럼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라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지사 측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인데요. 이 과거에 검찰을 비롯한 사법부가 군사 독재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느냐 때문에 검찰 출신이면 거기에 대해서 좀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상당히 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전두환 씨를 빗대서 비판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5.18을 언급하니 젊은 시절 전두환 장군이 떠오른다며 김의겸 의원이 나선 건데요. 그러면서 30여 년이라는 나이 차이에도 둘의 모습은 많이 겹쳐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의 쿠데타 그리고 윤 전 총장의 아홉수, 그러니까 구수 끝에 검사가 된 점, 그리고 둘 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됐다는 점을 예로 들은 건데요. 김 의원은 과거 윤 전 총장과 2차례 술자리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사 후배로부터 전화가 계속 왔었고 모임 한번 하자는 요청이 계속 왔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오고 간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싫지 않은 표정이었다. 윤 전 총장의 모습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검찰의 의리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예전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술자리를 같이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온 시선이 광주, 전남에 향해 있습니다. 이 5.18을 계기로 여권 주자들도 대권 주자들도 광주 민심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데요. 5.18을 계기로 이 광주 민심 변화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됩니다.